안녕하세요. 저는 BICC 학교 담당자 마이크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 공식 수속 센터인 웰컴 투 캐나다로 문의 주시면 수속과 상담, 비자 전문가 분들에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의 BICC에서 일을 하고 있는 테드라고 합니다. 가이던스 카운슬러라는 직을 맡고 있고요. 한국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담임 선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적으로 학생들을 관리하고 애들 대학교 진학하는데 이제 진도를 주고 리드를 하는 그런 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BICC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건데 BICC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고요. 주 요점은 어떻게 하면은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나, 캐나다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영국 대학이나 홍콩 대학이나 싱가포르 대학이나 호주 대학이나 다 똑같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공부를 하면. 그래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제가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 얘기를 하다 보면 학교 얘기도 근근히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되게 화면이 어둡게 나오네요. 자, 어쨌든 시작하겠습니다. 자, 캐나다 대학을 들어갈 때 주요 포인트는 일단은 저희는 수능이 없어요. 수능이 없고 무조건 내신으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2학년 점수, 한국으로 치면 고3 점수죠. 고3 점수가 가장 중요하다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한국 성적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캐나다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물론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지원한다 그러면은 한국 고등학교 점수가 중요하겠지만은 온타리오에서 공부를 하면은 한국 점수는 무시하셔도 되고 여기 12학년 점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4년제 어느 유니버시티, 어느 대학교를 가든 어느 학과로 가든지 간에 12학년 6개 과목의 평균 점수가 가장 중요해요. 이게 내신입니다. 그래서 12학년 거를 뭐 7개 하고 8개 하고 9개 해도 되지만 이왕이면 6개로 해서 또 학비도 좀 효율적으로 소비하면서 딱 6개 맞춰가지고 평균 점수 만들고, 공인 영어 점수죠. IELTS 아니면은 토플 점수를 만들어서 대학교에 지원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뭐 동기부여, 뭐 성실성 이런 거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예,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상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제가 지금 오늘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이 동기부여와 성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또 한번 이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BICC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온타리오 교육부에서 공인된 사립국제고등학교고요. 이거는 이제 공인 인증 넘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치는 영앤 에글링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 토론토로 보면은 딱 중간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업타운이 있고 다운타운이 있는데 저희 학교가 있는 지역을 미드타운이다 라고 하고요. 굉장히 좀 편리한 지역에 있어요. 에글링턴이라고 하는 전철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 주위에 뭐 다 있습니다. 뭐 도서관도 있고 푸드코트도 있고 뭐 은행도 있고 뭐 없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토론토는 멀티컬처럴 시티라고 해요. 다국적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도시고요. 그래서 여러 인종들이 모여 있는 도시고, 영앤 에글링턴에서는 정말 뭐 백인, 흑인, 동양인 등등 여러 가지 문화들이 얽혀서 생활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아무래도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각 나라별 카운셀러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고, 뭐 중국 카운슬러, 일본 카운슬러, 베트남 카운슬러 등등 여러 나라 카운슬러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정식으로 다 교사 자격증을 소유하는 분들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마지막입니다.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가이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12학년 과목 6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12학년 과목을 들을 때 저는 웬만하면은 6개만 들어라 라고 리드를 하는 편이에요. 뭐 점수가 좀 안 나와서 더 보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6개. 그리고 학생들이 대학으로 가는 길이 직선의 길이 분명히 있는데 곡선으로 가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예,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들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저는 웬만하면 직선의 길을 가도록 좀 유도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기간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학비를 아낄 수 있고 사실상 동기부여가 더 올라가요. 내가 왜 이렇게 6개만 딱 하고 가야 되는지를 학생들이 알면은 좀 더 동기부여 받아서 열심히 할 수 있죠. 자, 저희 학교 특징 몇 개를 조금 적어왔습니다. 네, 저희는 아무래도 아이들을 대학교로 보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넓은 운동장에 여러 가지 클럽 활동이 있고 좀 아이들이 좀 뛰어놀고 즐길 수 있는 분위기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저희 학교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대학으로 들어가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좀 아카데믹하고 내신 관리하는 데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물론 단점도 생길 수 있겠죠. 단점은 아이들이 이렇게 막 뛰어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환경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아이들이 좀 공부를 하고 내신 점수를 맞춰서 대학을 들어가는데 포커스를 뒀다라고 하는 경우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들은 12학년 학생들이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11학년, 그 다음에 10학년, 9학년 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좀 대학교에 딱 포커스가 돼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거고요. 대부분이 국제학생이기 때문에 유학생이죠. 그래서 좀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도 좀 아이들이 언더스탠딩을 할 수 있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레벨에 맞춰서 아이들을 좀 리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당연히 ESL 클래스가 있고요. ESL은 정규 과목입니다. 어학원에서 듣는 ESL이랑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학점을 이수를 할 수 있는 정규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온타리오 고등학교는 학년제가 아니고 학점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물론 공립은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이 있고 저희 학교도 학년별로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온타리오는 몇 학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개의 학점을 갖고 있냐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학점제다라고 하면은 보통 공립은 2학기로 가는데 저희는 3학기제에다가 여름학기까지 있기 때문에 학점을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이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아까 얘기해서 잠깐 말았는데 클럽 활동 같은 게 전혀 없는 게 아니고요. 있기는 있으나 예를 들어서 공립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종류별에서 다양성에서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신에 먼저 집중을 하고 남은 시간에 클럽 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서 체스 클럽도 있고 토론하는 클럽도 있고 그런데 정규적으로 아이들이 운동팀을 만들어 갖고 일주일에 2번, 3번씩 다른 학교랑 경기를 하고 이런 것까지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면 일단은 아카데미 내신 쪽에 먼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제가 조금 아이들의 대학교 지원서를 맡아가지고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는데 가장 저는 좀 집중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좀 자랑이지만 제가 알기로 아마 캐나다 전역에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한국 학생이라고 할게요. 저희 학교 한국 학생들이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작년만 예를 들어도 이번 9월에 대학을 간 아이들이죠. 제가 97명 정도를 담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97명 아이들이 650개 이상의 대학교 오퍼를 받아냈습니다. 오퍼는 이제 합격이다라는 뜻인데 한 명당 평균적으로 6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을 했다라는 거고요. 아이들은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대학을 선택을 해서 진학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캐나다에서 제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학생들이 저희 학생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강하게 아이들을 좀 리드를 하고 필요할 땐 잔소리도 좀 하고 그리고 직선의 길로 좀 보내려고 노력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IELTS 시험을 볼 수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대학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12학년 6개의 내신 점수와 평균 점수랑 그리고 IELTS 아니면 토플
공인 영어 점수가 필요한데 저희 학교에서 IELTS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 학생들은 조금 편하죠. 예, IELTS 시험 등록할 때 막 웹사이트 가서 힘들게 안 하고요. 그냥 저한테 와서 등록할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등록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웨이팅이 없죠. 예, 대기 시간이 없고 저희 학교 학생들을 먼저 다 등록시켜놓고 그리고 저희가 퍼블릭에 공개를 하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좀 이런 점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좀 이득인 거죠. 그리고 매일 수업 듣는 곳에서 시험을 치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감도 좀 주는 편입니다. 이게 학교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이 설명을 하다 보면 학교 얘기도 이제 근근히 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방법은 BICC에서 대학을 가는 방법이 아니고요. 온타리오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갔을 때 통용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똑같습니다. 자, 대학교, 4년제 대학교를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크게 두 가지를 맞춰야 돼요. 일단은 고등학교 졸업을 해야 되겠죠? 졸업을 한다는 거를 저희는 OSSD를 딴다라고 얘기를 해요. OSSD가 졸업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풀어서 쓰면은 Ontario Secondary School 디플로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채팅에다가 질문들 다 남겨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 거고 사실 지금 주신 질문들 제가 지금 설명할 때 다 자동적으로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IELTS 시험은 저희 학교에서 볼 수 있고요. 자, 고등학교 졸업을 한다라고 가정해서 졸업한다고 대학을 무조건 가는 건 아니죠. 졸업을 하되 그 안에 12학년 6개 과목이 포함이 돼 있어야지만 4년제 대학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12학년 6개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은 무조건 12학년 영어여야 됩니다. 이 말은 어느 대학교를 가든 어느 학과로 가려고 하든 간에 12학년 6개 무조건 포함이고 그리고 12학년 영어는 그 안에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12학년 6개가 필요한데 나머지 5개는 무슨 과목이어야 되냐라고 하면은 나머지 5개는 어떤 학과로 지원하냐에 따라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바뀌어요. 죄송해요. 제 얼굴이 지금 굉장히 막 어둡게 나왔다가 밝아졌다 그러는데 사실 제 얼굴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설명에 집중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12학년 6개 과목, 12학년 6개 평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인 영어 점수 IELTS랑 토플이 필요하죠. IELTS로 치면은 약 6.5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토플로 하면은 약 100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대학교마다 좀 달라요. 어떤 대학교는 뭐 6.5, 어떤 대학교는 IELTS 그 안에 밴드가 4개가 있는데 그 4개 밴드에서 몇 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그거에 대한 예를 제가 뒤에 좀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제가 ESL 파운데이션이라고 적었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은 내신이 좋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근데 IELTS 점수가 예를 들어서 6.5보다 좀 안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도 대학은 갈 수 있답니다. 어떻게? ESL을 듣고 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토론토 대학교에서 A라는 학생의 어플리케이션을 본 거죠. 봤는데 점수는 좋아요. 근데 IELTS 점수는 조금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대학교에서 이러는 거예요. UT 토론토 대학교에서 야 A야 너 공부는 되게 잘하는데 영어 점수가 좀 안 좋네. 너같이 우수한 학생을 우리가 놓치기가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대학교 오퍼를 줄게. 대신 너는 영어가 좀 안 되니까 우리 대학교에 와서 ESL 공부를 먼저 하고 네가 이거에서 몇 점 이상을 받으면은 그때 본과로 들어가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오퍼를 줍니다. 그래서 IELTS 점수가 조금 안 나와도 대학을 갈 수 있는 확률은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은 아니지만은 확률이 있어요. 제 포인트는 이거죠. 내신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IELTS예요. 네, 그래서 내신이 먼저 내신이 좋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이 IELTS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근데 역설적이게도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강조를 하는 거는 사실 IELTS입니다. 내신보다 IELTS를 저도 더 많이 강조를 해요. 이유는 뭐냐? 내신은 평소 때 잘하면은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성실성과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내신이라고 하는 게 한국은 보통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그러면 내신 점수가 나오는데 온타리오는 아니면 캐나다나 뭐 미국 전역은요. 내신 그러면은 다 들어가요. 출석, 뭐 태도, 과제, 쪽지시험, 프레젠테이션, 팀워크, 선생님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뭐 테스트, 뭐 기말고사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분배돼서 들어가요.
얼핏 들어보면 어려운 것 같은데, 제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학교만 열심히 나와서 과제만 열심히 내도 반은 거저먹고 간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제 학생들한테. 중요한 건 성실성이죠.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기본적으로 학생이 해야 될 도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내신 점수 낮게 받는 거는 거의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한국 학생들 12학년 학생들 평균 점수를 재보면은 늘 90점이 넘어가요. 8년 동안 그랬습니다. 매년 제가 평균 점수를 내보는데. 그래서 내신이 더 중요하지만 내신은 성실하면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설적으로 IELTS를 더 강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IELTS는 시험이고 미리미리 공부를 아이들이 해놓지 않고 꾸준하게 시험을 계속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은 나중에 불똥 떨어질 때 난리 난다라고 그러죠. 아이들이 나중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IELTS를 먼저 시작하고 시간 날 때마다 IELTS 공부를 해라라고 좀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 어쨌든 다시 정리하면은 대학교 가고 싶다. 졸업을 하되 10학년 6개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인영어 점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졸업을 해야 된다라고 적었어요. 졸업이 뭐냐 그러면은 한국은 고3을 끝내면은 다짜고짜 졸업이에요. 1등급을 받든 9등급을 받든 그냥 고3 끝내면 졸업입니다. 근데 온타리오주는요. 일정한 조건을 채워야지 졸업이 돼요. 저는 대학교의 축소판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한국에서 대학교 보면은 학점을 채워야지 졸업이 되죠. 온타리오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습니다. 자, 뭔 졸업이 있냐, 조건이 뭐냐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최소 30개의 학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40시간 봉사활동, 세 번째는 리터러시 테스트라는 거를 패스를 해야 돼.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졸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크레딧은 뭐냐? 한 과목을 이수를 하면은 그냥 한 크레딧이에요. 한 학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30개의 과목을 패스해야 되겠다라는 거겠죠. 두 번째는 40시간의 봉사활동, 세 번째는 리터러시 테스트라고 이게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에요. 사실상 졸업할 때 보는 게 아니고요. 10학년 때 봅니다. 또 10학년 때 보는데 학생들이 11학년으로 들어왔다, 12학년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때 시험을 보는 거겠죠. 보통 매년 한 3월 말이나 4월 초에 있고요. 영어 시험이라서 400점 만점에 300점 이상을 받아야지 패스인데 캐네디언 학생들은 다 패스해요. 시험 시간에 졸고 있지 않은 한. 근데 국제 학생들은 패스하는 학생들보다는 페일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편이에요. 저희 학교 예를 들면은 한국 학생들 기준으로 하면 10명이 봤다? 그럼 4명 정도가 패스하면 6명 정도가 페일합니다. 4대6 정도 비율인데, 근데 페일하면은 졸업 못하는데 큰일 났냐? 그건 아니고요. 페일했을 때는 그거에 맞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을 수강을 하면은 패스가 되는 거고, 그럼 졸업 조건이 채워집니다. 제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 코र्스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 코र्스이기도 하고요. 출석만 열심히 하고 과제만 열심히 한다? 그러면 다 패스가 되는 과목이에요. 제 학생들 중에 제가 8년 동안 일하면서 이 리터러시 코र्스를 페일한 학생은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리를 하면은 30개 학점 필요하고 40시간 봉사활동 필요하고 테스트를 패스하거나 아니면 코र्스를 듣고 패스를 해야 되는데 이 30개 학점 중에서 6개가 12학년 거면은 대학교를 갈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많이 물으실 거예요, 저에게. 우리 아이가 30과목을 다 들어야 돼요? 왜냐면 학생들이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9학년, 누구는 10학년, 누구는 11학년, 누구는 12학년일 거예요. 그래서 설명드린 건 다 들을 필요는 없고요. 몇 학년이냐에 따라서 들어야 되는, 아니면 이수를 해야 되는 학점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만약에 저희 고등학교는, 캐나다 고등학교는 9학년부터 있어요. 9학년부터 12학년. 한국으로 치면은 중3부터 고3까지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학생이 9학년으로 들어왔다. 그럼 30학점 다 해야 되겠죠. 근데 10학년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9학년을 끝내고 들어왔다. 중3을 끝내고 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최대 8학점이 인정받을 거고요. 그리고 10시간의 봉사활동을 인정을 받을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고1을 끝내고 11학년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최대 16학점을 인정받을 거고요. 그리고 20시간 봉사활동을 인정받을 거예요. 고2 끝내고 오면은 22개 학점, 고3 끝내고 오면 23개 학점.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몇 학년을 끝내고 왔냐에 따라서 인정받는 학점의 개수가 달라져요.
주신 질문들은 다 적어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답변을 드릴게요. 아니면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미 답변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자제분들이 몇 학년을 끝내고 유학을 올 거냐에 따라서 인정되는 학점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딱 보시면 이거예요. 9학년이나 10학년이나 11학년으로 오면은 그냥 단순한 산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30개를 해야 되니까 9학년으로 왔다. 그럼 30개 이수해야 되겠죠? 대신 그 중에서 6개가 12학년 과목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대학을 가고 싶으면 10학년으로 오면은 8개를 인정받으니까 30개에서 8개를 빼야죠. 그러면 22개를 하되 그 중에 6개가 12학년 과목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11학년으로 왔다? 그러면 16개를 인정받을 거니까 30개에서 16개를 빼고 그러면 최소 14개를 수료해야 되는데 그 중에 6개가 12학년 과목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12학년이 조금 혼동이 될 수 있는데요. 12학년은 여기 보시면은 고2를 끝내고 와도 12학년이고요. 고3을 끝내거나 검정고시를 끝내고 와도 12학년이에요. 성인 학생들이 들어와도 12학년이에요. 근데 인정받는 학점은 달라야 22개, 23개, 26개 이런 식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거죠. 대학을 가려고 하면 어차피 12학년 6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전에 ESL 과목들을 몇 개 해야 되기 때문에 22개 인정을 받든 23개 인정받든 26개 인정받든 30개가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ESL 영어 과목 학점들이랑 그리고 12학년 6개를 수료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몇 가지 질문들 온 거 제가 요 말 나온 김에 답변을 드리면은 봉사활동은요, 한국에서 몇 시간을 했던 간에 몇 학년을 끝내고 들어오냐에 따라서 인정되는 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중3을 끝내고 왔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8학점에다 10시간 봉사활동 인정받는데 그 중3을 끝내고 온 학생이 한국에서 100시간 봉사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도 10시간 인정입니다. 근데 중3 학생이 한국에서 0시간을 공부를 한 거예요. 0시간 봉사활동 한 거예요. 그래도 10시간 봉사활동 인정입니다. 똑같은 경우에요. 무조건 학년에 따라서 한국에서 몇 시간을 했던 간에 많이 했던 적게 했던 간에 인정되는 봉사활동은 고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봉사활동은 캐나다 와서 하라라는 거고요. 학교에서 당연히 안내를 해줄 겁니다. 뭐 학교 안에서 이벤트가 있거나 그래서 할로윈 이벤트다. 그러면 이거 학교 꾸미는데 좀 봉사활동 좀 해라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각 양로원이나 아니면 타 기관에서 저희 학교에다 문의가 올 수도 있죠. 봉사활동 하는데 좀 학생들이 필요하는데 공지를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도 리드를 해줄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찾아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봉사활동 채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학점은요. 한국에서 공부를 했을 때 성적이 어느 정도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물론 학교마다 해석을 하는 게 다른데 BICC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공부한 학생들이면 무조건 최대 학점을 인정을 해주려고 그래요. 이유는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의 성적이 9등급으로 도배가 됐다라고 쳐요. 근데 한국은 fail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고1 끝내고 고2를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고1 때 9등급으로 도배를 다 했다라고 해도 고2로 올라가고 고2에서도 어떤 점수를 봐도 고3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 고등학교 성적을 봤을 때 모든 것들을 패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페일이 아니고 패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최대 학점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를 잘했냐 못했냐 성적이 중간이냐 어느 정도냐는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성실성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여기는 내신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성실한 게 중요한 거지 한국에서 공부를 잘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한국에서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 성적 좋은 학생들은 여기 와서도 잘하죠. 공부의 습관이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해도 성실하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2를 끝내고 온 학생들, 고3을 끝내고 온 학생들 다 12학년을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만약에 자제분들이 고2다 라고 하면은 고2 끝내고 바로 보내시는 게 좋아요. 굳이 한국에서 고3까지 끝내고 보내는 거는 의미가 없죠. 어차피 고1을 끝내거나 고3을 끝내거나 12학년을 들어오면서 해야 되는 공부의 양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떤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우리 아이가 지금 고3인데
그래도 졸업은 시키고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요. 그럼 제가 굉장히 반대를 해요. 어머님, 지금 고3이면은 지금 당장 오나, 아니면 지금 고3을 끝내고 오나, 여기서 해야 되는 양은 똑같아요. 그러면 왜 괜히 1년을 낭비를 하시냐. 빨리 보내서 조금이라도 빨리 적응을 하고, 영어 공부도 조금 더 하면서 대학을 가는 게 낫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늘 제가 얘기를 해요. 유학 오는 시기가 언제가 좋냐 그러면 저는 늘 가장 빨리 오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대신 고3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년들은 예를 들어서 중3 2학기다. 그럼 2학기 끝내고 와야죠. 고1 2학기다? 2학기 끝내고 오는 게 좋죠. 그 학년을 끝내야지만 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갈게요. 자, 그럼 설명했죠.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은 몇 학년으로 오냐에 따라서 수료를 해야 될, 이수를 해야 될 학점의 개수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학비도 달라질 거고, 기간도 달라질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모든 학생들은요, 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BSC뿐만이 아니라 어느 학교로 입학을 해든 영어 레벨 테스트라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영어 레벨을 판단을 하고 오직 영어 클래스는 그 레벨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11학년으로 왔다. 그러면 이 학생은 11학년 수학, 11학년 물리, 화학, 생물 11학년 무슨 과목들 다 바로 들어가면 돼요. 10학년, 9학년 과목 할 필요 없어요. 왜? 학점이 인정이 됐으니까 11학년 거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영어는 영어 레벨 테스트를 보고 그 레벨부터 올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영어 레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SL-A, ESL-B, ESL-C, ESL-D, ESL-E, 그리고 11영어, 그리고 12영어. 이 정도 순서로 되어 있고요. ESL-D는 9학년 영어랑 동급이고요. ESL-E는 10학년 영어랑 동급이에요. 그래서 ESL-A, B, C, 9, 10, 11, 12 영어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저희는 콜스 코드라는 걸 쓰는데 그 코드에 좀 익숙해지시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럼 어떤 영어 레벨이 나오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게 12학년한테는 중요한데요. 9학년, 10학년, 11학년들한테는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 이 모든 것들이 다 학점이기 때문에. 9학년은 30학점 채워야 되죠? 그러니까 ESA가 나와도 이거 어차피 학점이에요. 채워야 될 학점이 많기 때문에 이게 다 학점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10학년, 11학년들도 많은 학점을 수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영어 레벨이 나오더라도 어차피 학점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손해볼 게 없어요. 학비적으로 손해보는 게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영어 공부는 해야 되는 거고 영어 레벨이 낮으면은 낮은 레벨부터 영어 공부하면서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단 12학년들한테는 조금 적용이 되죠. 왜? 12학년들은 어차피 22개, 23개 아니면 26개 학점을 받고 오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높은 영어 레벨부터 시작을 해갖고 학비랑 기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금상첨화겠죠. 그쵸?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를 조금 갖고 왔는데 그걸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 전에 영어 레벨 테스트를 무조건 봐야 되는데 만약에 학생의 IELTS 점수가 있다 아니면은 토플 점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영어 레벨 테스트를 안 보고 저희가 바로 영어 레벨을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6.0, IELTS로 봤을 때 6.0이나 아니면은 그보다 밑에 점수가 나왔다. 아니면 그에 비슷한 토플 점수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영어 레벨 테스트 봐야 돼요. ESL A나 E 사이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학생이 6.5를 이미 받아왔다. 입학할 때 그러면은 11학년 영어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신 11학년 이상이어야 되겠죠. 10학년인데 11영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10학년이 6.5를 갖고 왔다 그러면 10학년 영어로 들어가고 9학년이 6.5 갖고 왔다 그러면 9학년 영어 들어가겠죠. 근데 만약 학생이 IELTS 7.0을 들고 왔다? 그러면 12영어 레벨이랑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12학년으로 들어왔는데 7.0 갖고 왔다? 그럼 12영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더욱더 IELTS를 많이 강조를 하고요. 늘 IELTS를 미리미리 준비하라 라고 하고요. 웬만하면은 입학하기 전에 한국에서 IELTS 시험도 보라 그래요. 최소한 경험이 됩니다. 그래 한국에서 IELTS 학생 비자 준비하고 그럴 때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저는 늘 IELTS 공부하라 그러는 거죠. IELTS는요, 저희 학교 영어 레벨을 판단할 때도 좋지만은 대학교 갈 때도 필요하죠. 사실상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때도 필요합니다. 네, 쓰이는 곳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학교 공부랑 되게 잘 맞아요. IELTS가. 특히 영어 과목 공부에 잘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웬만하면 시험 보고 오고. 네, 그래서 2학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럼 저희 학교에서 영어 레벨 테스트를 볼 필요도 없이 바로 저희가 레벨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고1로 들어오든 고2로 들어오든 고3으로 들어오든 영어 레벨 테스트를 보거나 아니면은 IELTS 시험을 보고 그 점수를 갖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과목들은 자기 학년에 맞게 들어가는데 오직 영어만 영어 레벨 테스트에서 나온 그 레벨부터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9학년, 10학년, 11학년 아이들은 어차피 많은 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 레벨이 뭐가 나오든 그리 상관은 없어요. 학비면으로는 별로 손해를 보시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외국 유학 온다? 영어 공부는 해야 되는 거고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근데 12학년 학생들은 약간 학비 쪽으로 효율을 보려고 하면은 높은 영어 레벨을 받는 게 좋습니다. 왜? 이미 인정된 학점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를 갖고 왔어요. 대학을 간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제분이 고3이다. 근데 학생이 B레벨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학생은 졸업을 하면서 대학을 갈 때까지 필요한 과목이 ESL-B, ESL-C, ESL-D, ESL-E, 11영어, 12영어, 그리고 12학년 과목 5개. 12학년 과목 제가 6개가 필요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뭐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리터러시 코र्स예요. 졸업하려면 리터러시 시험 봐야 되는데 페일하면은 코र्스를 대체를 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늘 이래요. 아이가 ESL B레벨이 나오면은 11과목이 필요한 게 맞지만 리터러시 코र्스를 들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2과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만약에 다른 예를 들어서 학생의 영어 레벨이 좀 높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고3으로 들어왔는데 아예 영어 레벨이 ESL-E다. 좀 높은 레벨이죠? 그럼 ESL-E, 11영어, 12영어, 그리고 12학년 과목 5개. 이렇게 합쳐서 6개죠? 그리고 리터러시. 그래서 총 8개 아니면 9개 정도가 필요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2학년 학생들은 영어 레벨에 따라서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학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더욱 IELTS를 강조하는 겁니다. IELTS가 영어 공부하기 가장 좋은 공부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시작하는 게 좋고요. 부모님들 만약에 지금 자제분들 유학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IELTS 공부 시키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효율적인 거고요. 뭐 수학, 과학 이런 거 물론 하면 좋은데 우선적인 건 IELTS고요. 시간이 남으면은 다른 과목 공부하는 게 좋아요. 사실 수학, 과학 공부의 레벨이 캐나다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한국은 수능이라는 벽이 있어서 굉장히 꼬고 높아지는데 여긴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는 교과서 범위를 절대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실 나머지 다른 과목 공부들은 캐나다에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학교 학생들은 무조건 IELTS 공부만 하고 오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수업을 할 때, 학교에 수업할 때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제가 실시간으로 과외를 연결시켜버려요. 저의 과외 팀들이 또 있거든요. 제 과외 팀들을 연결시켜버리면 아이들이 과외랑 병행을 하면 학교 수업 진행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문제는 늘 영어죠. 영어 공부, IELTS 공부는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12학년 6개 설명을 드릴게요. 자제분들이 9학년이든 10학년이든 11학년, 12학년이든 똑같습니다. 대학을 가려면은 12학년 과목이 최소 6개가 필요하고 6개 중에서 한 과목은 무조건 영어여야 되고 나머지 5과목은 어떤 학과로 지원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분석한 거를 갖고 왔어요. 자, 이게 이제 그 6개 과목에 대한 건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교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대학을 많이 갑니다. 저는 캐나다 탑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대학교 어플리케이션을 약 2,000개 정도를 해봤어요. 근데 2,000개를 했는데 대상이 전부 다 동양 학생들이에요. 뭐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베트남인 뭐 이런 학생들이거든요. 이렇게 동양인 학생들은요 일종의 법칙이 생기더라고요. 지원하는 학과들이 보통 이 캐러고리로 나눠지더라고요. 비즈니스 쪽 아니면 수학 쪽. 비즈니스랑 수학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건이.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쪽 아니면은 공대 쪽 아니면은 의대 쪽. 보통 이런 쪽으로 가고요. 그 외에 나오는 과목들이 전공들이 이런 거예요. 미디어나 미대 쪽 아니면은 간호학 쪽. 음대는 사실 거의 안 가요. 저는 음대 간다는 학생을 아직까지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 칸이 아까워서 제가 적기는 했어요. 보통 이 계열입니다. 이 계열이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종의 이제 공식 같은 게 생기는데, 자, 만약에 자제분들이 비즈니스나 아니면 수학학과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최종 목표가 12학년 6개입니다. 12학년 6개인데, 그 6개 중에서 3개는 필수예요. 12영어, 12수학,
2개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 3개는 아무거나 들으면 돼요. 그럼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면 학생들이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비즈니스나 아니면 수학 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 그럼 너는 영어, 12영어랑 수학 2개는 무조건 들어야 돼. 나머지 3개는 아무거나 해도 돼. 그러면 아무거나 해도 된다 그러면은 학생들은 뭘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요. 쉬운 걸 고르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고르겠죠. 제가 어렸을 때 비즈니스 계열을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에 되게 단순했어요. 어느 학과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할까 어디를 지원할까 그랬는데 제가 비즈니스 선택한 이유는 되게 단순했던 게 저는 과학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과학 듣기 싫어가지고 영어랑 수학 2개 듣고 나머지 3개 아무거나 들었습니다. 막 이런 거 들었어요. 코리안, 12학년 코리안도 듣고요. 뭐 12학년 뮤직, 12학년 뭐 식품 영양, 뭐 가정, 뭐 이런 거 들은 거죠. 정말 아무거나 들어도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좀 캐나다 공부의 장점이죠. 한국은 문과든 이과든 과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심지어 문과라고 해도 좋든 싫든 과학을 들어야 되고 좋든 싫든 수학을 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어떤 전공학과를 지원하냐에 따라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바뀌고 어떤 과목들은 자기가 아무거나 골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컴사 쪽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컴사는 학교만 달라요. 어떤 학교는 컴사는 비즈니스 이 리퀘어먼트는 똑같아요. 수학 2개만 있으면 되는데 어떤 학교 컴사는 물리를 요구하는 데도 있고요. 심지어 화학을 요구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따라가면 영어 하나, 수학 2개 하나, 물리 하나,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아무거나 이렇게 선택을 해버리면은 캐나다에 존재하는 웬만한 컴사 학과들은 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맥마스터 빼고는 다 지원 가능해요. 맥마스터는 과학을 2개를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공대 쪽 가겠다. 이게 뭐 한국식으로 얘기했을 때 기계공학이든 화학공학이든 생명공학이든 무슨 공학이든 엔지니어링이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10학년 6개를 하되 그중에 영어, 수학 2개, 화학 하나, 물리 하나, 그리고 나머지 1개는 뭐 코리안이든 뭐든 아무거나 1개 이런 식으로 6개를 들으면 돼요. 만약 의료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의료 뭐 연구, 사이언스 이런 쪽으로 한다 그러면은 영어, 수학 2개, 그리고 공대랑 되게 비슷하죠? 화학이고 그리고 생물, 대신 물리가 생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개는 아무거나. 이런 식으로 학과에 따라서 12학년 6개를 해야 되지만 어떤 과목을 듣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이 올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비즈니스 지원하고 컴사 지원하고 엔지도 지원하고 라이프 사이언스 지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학비는 최소한으로 아끼고 싶어요. 그래도 할 수 있죠? 이거 따라가면 돼요. 맨 마지막 거 따라가고 여기다 물리 넣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아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과를 다 지원할 수 있겠죠. 아니면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래요. 야, 그럼 이것 따라가고 여기다 물리 넣으면 되겠네. 그럼 이제 보통 애들이 결정을 하죠. 진로를. 나는 도저히 화학을 못할 것 같아. 생물 못할 것 같아. 물리 못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학과를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 미디어, 아트, 뭐 디자인, 뭐 뮤직, 너싱 이런 거 좀 특수한 목적이 있는 학과죠. 사실 저희 학교에서 되게 많이 가요. 한 3년, 4년 전부터 이쪽으로 가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아직까지 대학 못 간 학생들은 한 명도 없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아트 하면 아무래도 오케드라고 하는 온타리오에서 가장 좋은 예술학교죠. 그 예술학교를 가장 많이 가는 편인데 너무 쉽죠. 내신은 영어 필요하고요. 12학년 과목 5개가 아무거나예요. 그 말은 뭐예요? 수학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요. 과학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영어하고 나머지 5개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골라버리면 돼요. 대체로 미대 간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아트 과목들을 많이 고르는 편이고요. 저희 학교가 좀 사립고등학교 중에서는 아마 토론토에서 제일 클 거예요. 크다라는 얘기는 학생들이 제일 많다라는 얘기고 학생들이 가장 많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과목의 종류들이 많다라는 얘기겠죠. 아트 과목만 3개입니다. 비주얼 아트, 그리고 미디어 아트, 그리고 테크놀로지컬 디자인이라고 하는 아트 과목들이 3개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미대 간다라는 애들은 영어 듣고 이 5개 아무거나 해서 3개를 보통 아트 과목으로 넣어버려요. 나머지 1개는 뭐 코리안, 나머지 1개는 뭐 가정,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좀 내신을 뽑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지만, 단,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겠죠?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는 거고, 포트폴리오를 갖고 대학교로 가서 인터뷰도 해야 되겠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예, 이런 것들 좀 유의하셨으면 하고요. 포트폴리오 당연히 과에 제가 배정해 줄 수 있고요. 예, 아직까지 뭐 미대 못 간 학생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미대 관심 있는 학생들 있으면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기서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한국이랑은 좀 달라요.
한국은 뭐 미대 준비한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준비하더라고요. 포트폴리오를 거의 완벽하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한국 대학교는 아이들의 포트폴리오를 볼 때 완벽성을 추구를 하더라고요. 완벽성에 초점을 두고 보는 것 같은데 캐나다 예술대학교들은 미대들은 포트폴리오 볼 때 완벽성을 보지 않아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창의성과 다양성을 봅니다. 그림을 잘 그리냐 못 그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얼만큼 창의력 있게 하냐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종류를 할 수 있냐예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학생들 넉넉하게 준비하면 한 6개월이면 끝내고요. 정말 급한 애들은 막 3개월 만에 끝내는 학생들도 있어요. 물론 옆에 1대1 과외를 제가 붙여갖고 막 닥달을 하지만 예. 그리고 보통 아트 과목들을 저희 학교에서 많이 들으면은 3개 듣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트 과목 3개 들으면은 보통 포트폴리오 반 정도는 학교에서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아트 과목들을 듣는 학생들은 12학년으로 만약에 들어온다, 고3으로 들어온다 해도 11학년 아트 과목을 무조건 거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학비가 늘어나고 과목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는 유의를 해주셨으면 해요. 음대는 없어서 뺄게요. 그냥 적었는데 지금 음대 가고 싶은 학생 없죠, 여기? 그래서 음대는 그냥 패스하고요. 간호학 질문이 조금 나왔는데 제가 설명한 건 무조건 4년제 기준입니다. 예, 2년제는 제가 뭐 설명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4년제 기준 맞춰버리면은 2년제 간호학 그냥 들어갑니다. 예, 근데 4년제 기준이고요. 당연히 유학생도 갈 수 있고요. 이상하게 한국에는 유학생들이 간호학을 못 간다라는 이상한 소문이 많이 퍼져 있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그걸 깨부수고 댕기고 있어요. 저희 학교에서 간호학 간다고 하는 학생에서 못 간 학생들 단 한 명도 없고요. 재작년에 간호학 간 애들이 한국 애들만 6명? 작년에 2명 있었고요. 지금 다 잘 다니고 있어요. 잘 다니고 있고 심지어 그 학생들 간호학 댕기고 뭐 제가 보낸 대학교 학생들 제가 과외 선생으로 많이 써먹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수업하고 에이스를 해갖고 대학교에서 정말 좋은 학과들 간 애들 많단 말이에요. 토론토에 특히 UT 댕기거나 뭐 토론토에 있는 대학교 댕기는 애들 선배이자 과외 선생으로 제가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후배들 막 가르치고 그래요. 단 영어는 제가 대학교 선배들 안 씁니다. 영어는 제가 전문가 씁니다. 과외로. 어쨌든 이런 식으로 6개 맞추면 된다라는 거고요. 포트폴리오, 과외 선생님, 제 과외팀이 있다라 그랬죠? 제 과외팀으로 연결시켜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요. 저한테 한 2주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관리를 하고요. 사실 제가 뭐 관리한다 그러는데 잔소리죠. 아이들이 저를 좀 무서워하는 편입니다. anyways. 자, 10학년 6개 나왔어요? 6개 나왔고, 자, 근데 6개를 뭐, 듣는다라고 무조건 대학 가는 거는 아니겠죠? 점수가 나와야죠. 그거에 대한 예를 몇 개 갖고 왔어요. 자, 토론토 대학교. 제일 유명하죠. 한국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대학교입니다. 사실 세계적으로도 가장 인지도가 높은 대학교이기도 하고요. 토론토 대학교 간다 그러면 유명한 학과들이 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로트맨 커머스라고 해요. 예, 뭐, 영어로 하면 롯맨 커머스라고 하는데, 한국 분들은 로트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로트맨을 들어간다? 그러면 10학년 6개 필요하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비즈니스 학과. 영어, 수학 2개, 그리고 나머지 12학년 3개 아무거나의 평균 점수가 최소 90점대 초반은 돼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학과들을 탑티어 학과들이라고 불러요. 이런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학과들인데 이런 학과들은 에세이나 비디오 인터뷰가 붙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신도 중요하지만 에세이랑 비디오 인터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가적인 게 붙은 학과들이 좀 높은 편이에요. 들어가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저한테 또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에세이랑 비디오 인터뷰 쪽으로도 많이, 트레이닝을 좀 시키는 편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매년 로트맨 들어가는 학생들은 나오고 있고요. 한국 학생들도 매년 무조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참고로, 뭐, 서울대 경영학보다 높은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학과 다니는 애들은 자기 UT 댕긴다고 안 합니다. 로트맨 댕긴다 그러지. 자부심이 굉장히 높은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상 한 학교에서 한 명만 들어가다 그래도 와우 할 정도인데, 예, 저희 학교들은 뭐 매년 몇 명씩 좀 들어가는 편이에요. 물론 아이들이 열심히 정말 고생 많이 하긴 하지만. 자, 토론토 대학교에 또 컴사도 유명해요. 컴사는 이제 최소 평균 90점대 초반 정도 요구를 하고요. 사실 이제 아무것도 요구 안 하고 내신이랑 IELTS 점수는 요구했었는데, 이번 해부터 컴사든 에세이를 요구를 합니다. 제가 안 적었지만 에세이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바뀌었어요. 그만큼 들어가기 어려운 학과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통 이 적어놓은 점수에서 5점 정도를 추가를 해서 계산을 하라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교에서 90점을, 최소 평균 90점을 요구한다 그러면은, 너의 목표는 95점으로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를 추천을 한다라고 해요. 그냥 90점이라고 90점 목표로 만들면 애들 90점 안 나올 때도 있고요. 사실 내신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예, 그래서 웬만하면 5점 정도 이상씩 추가를 해서 계산을 해라라고 설명을 하는 편이에요. 학과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걸 다 설명드리기는 너무 시간적으로 촉박하고요. 제가 몇 개만 일단 갖고 온 거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려요. UT에만 학과가 200개가 넘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워터루, 캐나다의 MIT라고 하는 학교죠. 이 학교는 공대 계열이 참 유명하다라고 이제 소문이 나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공대뿐만이 아니라 그냥 워터루에 있는 학과들은 다 유명합니다. 비즈니스, 뭐 수학, 아니면은 의료 계열 쪽 등등, 그냥 워터루는 워터루다라고 할 정도로 캐나다 내에서 인지도는 탑 1입니다. 제가 봤을 땐 UT보다 더 인지도가 높고요. 사실 UT보다 더 들어가기 어려워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어플리케이션 2,000개 보니까 별의별 가설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워터루는요, 개체 선발이라고 그러죠? 골라 뽑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써있어요. 웹사이트에 Individual Selections from Low 90s라고 써있고요. AIF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조그맣게 short answer입니다. 에세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써야 돼요. 워터루에 있는 어느 학과를 지원하든 이 에세이는 무조건 붙어요. 이런 학과들을 제가 다 탑티어 학과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리고 사실상 공대는 비디오, 인터뷰까지 붙습니다. 그 정도로 들어가기 어렵고요. 워터루 엔지니어링은 제가 1년에 1명 정도 보내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뭐 적게 보내는 게 아닙니다. 1년에 1명 가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고요. 다행히 늘 한국 학생들이 갑니다. 워터루 수학학과도 유명하고요. 컴사도 유명하고 다 유명합니다. 이 정도 점수가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6대학교도 어마어마한 학과가 많은데 가장 유명한 건 슐릭이에요. 비즈니스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토론토 대학교의 로트맨이라고 하는 학과랑 동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으로 치면 연고대 같습니다. 막 둘이 싸워요. 로트맨 애들은 지들이 낫다 그러고 슐릭 애들은 자기네들이 낫다 그러고, 역시 슐릭 애들도 자기는 슐릭 다닌다 그러지 욕도 댕긴다고 안 그래요. 제가 슐릭도 많이 보내는데 제 제자들이 이제 가끔 이제 대학생 애들 저랑 이제 밖에서 밥도 먹고 소주 한 잔도 하고 막 그러는데, 모이면은 로트맨이랑 슐릭 애들이 싸워요. 서로 지들이 잘났다고 제 앞에서. 어쨌든 좀 재밌는 이제 에피소드가 많은데, 어쨌든 슐릭도 똑같죠. 점수 이 정도 필요하고 부가적인 게 붙여 에세이랑 비디오 인터뷰가 붙어, 이런 거를 탑티어 학과라고 하고요.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뭐 가기는 가죠. 이런 식으로 12학년 6개를 하되 몇 점을 받아야 되냐라는 거는 늘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라이얼스는 하나 예를 들을게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현지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고요. 라이얼스는 실용적인 학교로 되게 유명합니다. UT 옆에 있어요. 근데 UT, 토론토 대학교는 되게 학문적인 학교이기 때문에 라이얼스는 그 UT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겠죠. 그래서 라이얼스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학과가 유명하냐? 이런 미디어, 아니면은 간호학, 아니면 뭐 엔지니어링, 뭐 디자인, 패션, 이렇게 좀 손으로 핸즈온 무브먼트가 많이 들어가는 학과들이 굉장히 세요. 거의 캐나다 넘버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미디어 학과 같은 경우는 내신이 80점대 중반을 요구하지만 에세이랑 인터뷰랑 추천서 같은 거를 요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학과 들어가기 되게 어렵고요. 제가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 건데, 대학교 이름을 보지 말고 학과 이름을 보고 가라 그래요. 니들이 한국에 가서 돌아가서 일을 할 거다. 그럼 대학교 이름 보라 그럽니다. 그럼 아무래도 토론토 대학교나 맥길이나 UBC 같은 거를 좀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요즘 학생들 대부분이 한국에 가서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캐나다에서 영주권도 따고 외국이나 아니면 캐나다에서 커리어를 쌓고 싶어 하죠. 그러면 제가 학생들한테 학과에 집중을 하고 대학교 이름에 집중을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런 학생들은 이렇게 돼요. 토론토 대학교 미디어 오퍼를 받고 라이얼슨 미디어 받았다? 그러면 라이얼슨 갑니다. 왜? 학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토론토 대학교 너싱 받고 뭐 라이얼슨 유니버시티 너싱 오퍼를 받았다? 그럼 라이얼슨을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아니면은 당사자가 나중에 목표가 캐나다에서 영주권 따고 커리어를 쌓을 거냐, 아니면 한국에 돌아가서 일을 할 거냐에 따라서 대학교에 대한 선택의 옵션을 달리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이런 부분 학교 오면은 제가 늘 설명을 할 겁니다. 자, 12학년 6개에 대한 분석은 끝났고요. 이제 아까도 막 물어보셨는데 IELTS나 아니면 이제 토플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거 비슷한데 학교마다 조금 다르다라고 그랬죠? 자, IELTS 갑니다. 근데 그냥 IELTS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IELTS가 더 쉬워요. 점수도 잘 나오니까 자제분이 토플 2, 3년 동안 공부한 게 아니다? 그러면은 IELTS 공부시키시는 걸 추천을 해요. 자, 토론토 대학교는 IELTS 6점을 요구하고 각 밴드 최소 6.0 이상을 요구를 합니다. 사실상 캐나다 대학교의 95% 이상은 이 점수를 요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점수 맞추면 웬만한 대학은 다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총점이 6.5 나왔는데 밴드에서 그래서 라이팅에서 5.5가 나왔다. 그럼 안 되죠. 대신 내신이 좋으면은 ESL 조건부를 같이 받고 대학을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을 했어요. 그치만 웬만하면은 맞추는 게 좋겠죠. ESL 학비 비쌉니다. 대학교 ESL 학비. 웬만하면은 본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IELTS 점수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대학이 이 점수를 요구를 하고요. 그치만 워터로 제가 조금 더 들어가기 어렵다 그랬죠.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의 이유가 이거예요. 6점을 요구하는데 라이팅과 스피킹에서 6.5도 요구를 해요. 나머지 밴드는 6.0. UT보다 오히려 더 어렵죠. UT는 6.0 이상만 받으면 되는데 각 밴드에서 워터루는 라이팅과 스피킹에서 6.5 이상을 요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토플 보면 되겠네. UT는 100점 요구하고 워터루는 90점 요구하니까 아니죠. 워터루는 라이팅과 스피킹에서 25점 유지를 요구를 해요. UT는 라이팅만 22점 이상을 요구를 하는데 사실상 토플에서 라이팅이나 스피킹 25 이상 받으면은요 토플 총점 점수 아마 100점 넘어갈 겁니다. 워터루가 이 정도로 까다로워요. 늘 그래서 제가 IELTS를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욕대학교는요 밴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대부분은 6.5 총점 6점만 맞으면 되는데 대신 엔지니어링은 UT랑 똑같고요. 널싱은 7.0 더 높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어마어마한 슐리 비즈니스 학과죠. 여기는 7.5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막 토론토 대학교 UT나 욕대학교 슐릭을 다 동시 지원하죠. 동시 지원하면은 로트맨에서 오퍼를 받을 때가 더 많아요. 왜냐면 7.5 받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이 정도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토플은 넘어갈게요. 나중에 또 이거 원하면 이 파일들 다 보여드릴 거고요. 캐나다 대학 홍보관에서도 이 파일들 다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만 하시면은 이 프레젠테이션 파일 캐나다 대학 홍보관에서 다 보내드릴 겁니다. 자, 라이얼스는 실용적인 학교라 그랬죠? 밴드 필요 없습니다. 총점 6.5만 맞추면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돼요. 자,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면 12학년 6개에 대해서 설명 많이 드렸고, IELTS에 관해서 설명 드렸고, 에세이나 뭐 인터뷰가 필요할 수도 있고, 포트폴리오가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건데, 전부 다 학교에서 도와줍니다. 예,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저만의 과외 팀이 있어요. 예. 저 여기서 8년 일했고요. 사실상 캐나다에서 20년 이상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만의 그 개인 팀이 있어요. 수학, 과학, 뭐 모든 과목들 그리고 IELTS 과외팀도 있고요. 포트폴리오 과외도 있고요. 네, 사실상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도 있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아이들이 저한테 요청을 하면은 제가 다 연결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지금 저기 보여지는 화면은 부모님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들을 몇 개 추려왔어요. 아까 설명하면서 제가 미리 얘기를 드린 것도 있지만은 몇 개를 한번 짚어볼게요. 이런 질문들 많이 오시죠. 우리 아이가 아니면 내가 한국에서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외국에서 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서 괜찮습니다. 사실 뭐 한국에서 저는 정말 많은 학생들을 받아봤는데 한국에서 1등급, 2등급 받거나 뭐 외고, 자사고, 특목고 다니다 온 학생들도 많고요. 뭐 9등급으로 도배를 하고 온 학생들도 많고, 검정고시 보고 온 학생들, 뭐 운동하고 온 학생들, 정말 뭐 그림 그리다 온 학생들 되게 많아요. 여러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정말 저는 아이들의 한국 성적표를 보지 않아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서인데 한국은 시험의 위주의 공부입니다. 뭐 했든 중간고사를 잘 봐야 되고 기말고사를 잘 봐야 되고 아니면 수능을 잘 봐야 되는 공부예요. 그리고 공부의 초점이 한국 안이나 밖이나 다 학교 안이나 밖이나 다 수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수능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꼬더라고요. 근데 여기 공부는 다르죠. 여기는 내신 공부가 시험에 관한 공부가 아니라 성실성에 관한 공부예요. 매일 수업에 참관을 하고 매일 과제를 제출을 하고 아이들끼리 프레젠테이션을 짜고 팀워크가 있고 선생님과 대화를 하고 쪽지 시험 보고 챕터 끝날 때마다 유닛 테스트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말고사 있고 이런 식이라서 평소 때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공부의 범위가 절대 교과서를 넘어가지 않아요.
한국은,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안 다녀봤죠. 워낙 많은 애들이랑 얘기해보니까 한국은 교과서 공부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여기는 교과서 공부만으로도 됩니다. 공부의 범위가 교과서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선행도 별로 안 시키는 편이고요. 과외도 필요한 애들만 하라 그러는 거고, 보통 아이들 보고 저한테 요청을 하라 그러지, 제가 억지로 과외하라고 푸시도 하지 않아요. 저한테 중요한 거는 학교를 열심히 다니라요. 심지어 이런 거죠. 너희들이 밖에 나서 뭐 노래방을 가고 게임방을 가고 친구들이랑 놀고,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대신 절대 학교 생활에 지장이 가지 않게 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일, 예를 들어서 니들이 새벽 5시까지 놀았다, 나 몰래. 오케이, 놀 수 있으면 놀아. 근데 학교에 제대로 오고, 과제 제출을 제대로 하고, 출석에 문제가 전혀 없다. 그럼 저는 오히려 칭찬을 해줘요. 너 자기 관리할 줄 아는구나, 라고 하고. 왜냐면 저한테 중요한 건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중요한데, 대학 가면 애들 성인이라서 진짜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밤새 내내 술을 먹더라도, 아침에 강의는 가고, 교수랑 얘기를 하고, 과제 제출을 하고, 시험을 보고, 이 습관이 들여져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쪽으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성실하면은, 동기부여가 있고 성실하면은, 한국에서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간에, 여기서는 좋은 내신 점수를 뽑아낼 수 있고,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제가 8년 동안 일하면서 매년 12학년 한국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90점이 넘었습니다. 물론 50점도 있고 60점도 있지만 전체 평균이 90점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90점이 안 된 애들은 공부를 머리가 나쁘거나 한국에서 공부를 못해서 점수가 90점 미치게 된 게 아니에요. 성실하지 않았던 거죠. 학교를 제대로 안 왔거나 부모 품에서 벗어나서 학교 갈 때 막 늦잠을 자거나 나 그냥 오늘 학교 빠질래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게 없고 성실하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내신 점수 나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영어 대회 우리 아이 영어 공부 못해요, 뭐해요,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가서 잘할 수 있을까요? 근데 잘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보내셔야 돼요. 잘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없으면은 유학 보내시면 안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지실 거고요. 돈 낭비예요. 영어를 한국에서 잘했든 못했든 간에 어쨌든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한다라는 거는 영어 공부를 할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목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되는데 제가 좀 부모님들한테 조언 드리는 거는 조금 더 빨리 보내시라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보내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금이 좋죠. 지금 10월 20일이에요. 지금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2학기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2학기를 끝내고 보내는 게 좋죠. 그래야지 학점 인정을 받으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이 만약에 1학기다. 라고 하면 지금 당장 보내시는 게 좋아요. 하루라도 빨리 와야지 영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거든요. 한국에서 아무리 영어 공부한다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거랑은 너무 다릅니다. 여기는 엘리베이터 타도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전단지나 공지만 봐도 영어죠.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든 간에 다 영어로 써있죠. 커피 한 잔을 사도 영어죠. 전철 표 하나 사려고 해도 영어예요. 영어를 더 많이 쓸 수 있고 더 많이 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빨리 보내는 게 좋고요. 아이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초등학교 때 오는 게 영어 공부하기엔 가장 좋겠지만은 대학교나 그 뒤에 오는 바에는 고등학교 때 오는 게 확실히 더 이득이고요. 굉장히 빨리 아이들이 영어를 습득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셨으면 해요. 자, 입국 전에 준비해야 될 점, 제가 계속 강조했죠. IELTS를 늘 저는 강조를 드리고요. 내가 학생 비자 준비하고 입국하는데 한두 달 걸릴 것 같다? 그래도 IELTS. 3달 걸릴 것 같다? IELTS. 2주 걸릴 것 같다? IELTS. 시험 볼 수 있다? 그럼 IELTS 시험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IELTS 시험 보기도 되게 쉽고요. IELTS 학원도 많고 과외도 많죠? 이왕이면 IELTS에 가장 집중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IELTS랑 토플 중에 뭐가 낫냐? 그러면은 토플을 2년 이상 공부하는 학생들이면은 토플에 너무 정형화돼 있고 토플에 너무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토플 공부하는 게 나아요. 근데 그렇게 토플 공부를 안 했거나 별로 아예 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는 IELTS 공부를 추천드리고요. IELTS가 조금 더 현실 영어에 맞습니다. 그리고 학교 공부에도 맞고요. 예, 그리고 토론토는 IELTS 테스팅 센터가 굉장히 많죠. 저희 학교에서도 볼 수 있고 근처에도 너무 많아요. 예약하기가 좀 쉬운 편입니다. 근데 토플 볼 수 있는 데가 2군데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IELTS 공부를 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검정고시 보고 오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장점은 이거예요. 12학년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왜? 검정고시는 고등학교 졸업이랑 똑같기 때문에 저희 학교로 온다. 12학년을 들어오자. 단점은 학생이 만약에 고2 정도까지 하고 검정고시 봤다. 고1 정도까지 하고 검정고시 보고 왔다. 오케이.
근데 뭐 중3까지만 하고 검정고시 보고 왔다 그러면 사실상 고1, 고2 과정의 학업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공부하는 게. 그런 경우에는 조금 학년을 낮춰서 몇 과목만 좀 낮춰서 공부를 하는 방법이 좋을 수도 있죠. 6번은 이미 설명했죠? 최대한 빨리 오시는 게 좋습니다. 왜? 영어 때문에. 졸업까지 취득되는 그런 기간은 제가 설명드렸죠. 뭐 9학년, 10학년, 11학년은 뭐 그냥 연도에서 1년씩 빼세요. 9학년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9, 10, 11, 12, 4년 걸리겠죠? 근데 저희 학교는 학기가 많죠? 1년 빼세요. 3년 걸릴 겁니다. 10학년으로 온다? 그러면은 10학년, 11학년, 12학년 3년 해야 되겠죠? 근데 1년 빼세요. 왜? 저희 학교는 학기가 많으니까 학점 미수가 빠릅니다. 한 2년 계산하시면 됩니다. 11학년으로 온다? 그럼 학생이 이제 그때 좀 조심해야죠? 왜? 12학년 점수가 좀 중요하니까 1년 걸리거나 아니면 1년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학년도 비슷합니다. 12학년은 영어 레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다시 설명드려요. 과외에 대해서 참 많이 물으시는데 요청하면 연결합니다. 예, 근데 제가 억지로 하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 교육관에 맞지는 않아요. 제가 늘 아이들한테 공지를 하는데 참고로 제가 단톡방이 있죠. 단톡방을 2개로 운영해요. 하나는 재학생방 아니면 하나는 재학생과 졸업생방.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이 있는 거, 졸업생들 다 대학생들이겠죠. 아이들 보고 이제 나름대로 네트워킹하고 인맥을 만들라는 의미예요. 예, 그래서 막 이제 선배들이 누가 대학 온다 그러면은 애들한테 막 꿀팁을 가르쳐줘요. 야, 누가 꿀 교수야. 요걸 들어. 아니면 스케줄은 이렇게 짜. 예, 그런 용도로 재학생 졸업생 방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재학생 방은 제가 공지로 많이 쓰겠죠. 이 방에 제가 늘 공지를 해요. 공지를 하는데 잔소리도 많이 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과외는 니들이 나에게 요청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이들이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하지. 뭐 하려는 의지도 없는데 제가 과외 넣어버리면은 안 해요. 돈 낭비죠. 그래서 요청을 꼭 하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예, 요청하면은 제가 어떻게든 연결시킵니다. IELTS 과외, 수학 과외, 과학 과외, 뭐 종류별로 다 연결시키고 그럼 아이들이 과외를 하면은 조금 많이 실력이 느는 편인데 과외가 필요 없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그렇게 내신 공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성실한 게 중요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영어 수업을 들어갔어요. 학생이 2명이 있습니다. 한 학생은 둘 다 영어를 못해요. 둘 다 영어를 못하는데 한 학생은 영어를 못하지만은 늘 하려고 해요. 어쨌든 과제를 해서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면은 이 학생은 잘 못하겠지만 사전 찾고 뭐하고 해서 뭐라도 해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다른 학생은 영어를 못한다고 난 못 알아듣겠어 그러고 안 해요. 그러면 첫 번째 학생은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영어를 공부를 하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리고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절대 빵점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두 번째는 영어를 못한다고 그냥 못 알아듣겠다고 안 해버리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서 애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제에서 0점 처리가 되겠죠.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겠죠. 중요한 건 성실성이랑 동기부여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 한 10번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열심히 가고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여기는 선생과 학생의 사이가 굉장히 가까운 나라예요. 선생님이라는 말도 없죠. 저한테 애들이 선생님 하는 거 말고는 다른 선생님들한테는 다 이름을 부르죠. 굉장히 친구 같고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화하고 의지를 보이고 질문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늘 성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디시전 메이킹하는 게 늘 중요하고 과외 같은 것도 늘 제 학생들한테 니들이 결정해서 니들이 요청을 해라. 심지어 코र्스 스케줄을 짜는 것도 저는 짜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코र्스를 짜주지 않아요. 애들마다 짜고 싶은 방법이 다르거든요. 누구는 과학을 이번 학기에 듣고 싶어하고 누구는 과학을 다음 학기에 듣고 싶어하고 한국으로 치면 대학교 같죠? 그래서 제가 대학교 축소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라는 거죠. 대신 그 뒤에서 뒷바라지를 제가 하는 거죠. 계속 조언을 주고 리드를 하고 필요할 때는 좀 잔소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건 막 다 학교 자랑인데 너무 학교 자랑하는 것도 뭐 제 스타일에 안 맞아서 그냥 요것만 딱 하고 갈게요. 저희 학교 학생들의 진학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학생들이 뭐 작년에 650개 오퍼를 받아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오퍼를 너무 받으니까 오퍼 받은 게 아니고요. 선택을 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UT 진학률이 60%가 되고요. 나머지 학교 진학률이 이 정도 되는데 가면 갈수록 한국 학생들은 UT보다는 맥마스터나 워터루 쪽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좀 늘고 있어요. 매년.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여기서 커리어를 쌓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려면 학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과 이름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이다 그러면 아이들은 워터를 더 가고 싶어 하고 아니면 맥마스터를 더 가고 싶어 하는 거고 뭐 너싱이나 미디어다 그러면 라이어스를 더 가고 싶어 하는 거고 뭐 의대다 그러면 사실 맥마스터를 더 선호를 하는 편이죠. 근데 어쨌든 진학률은 이렇다라는 거고요. 뭐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캐나다 탑입니다. 저희 학교의 진학률은. 예, 그래서 뭐 그 정도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지만 근데 제가 마법사는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고 그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은 아이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데 제가 대학을 무조건 보낼 수는 없다라는 거를 참고를 해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늘 성실성과 동기부여를 갖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오기 전에 미리 IELTS 공부를 좀 미리미리 하고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생활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 내에서 아이들을 조금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럼 학교 밖에서 아이들을 관리를 해야 될 필요도 있겠죠.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 뭐 고3 정도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무리가 없을 텐데 중3이다, 고1이다, 고2 정도다, 특히 뭐 여학생이다, 그럼 부모님들이 좀 많이 걱정을 하실 수 있어요. 학교 외부적인 것들은 캐나다 대학 홍보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디언이 필요하다. 아니면은 뭐 공항 픽업이라든가 아니면 홈스테이랑 뭐 이렇게 기숙사나 뭐 이런 것들을 구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학생 비자를 신청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학교 외의 업무 같은 경우들은 캐나다 대학 홍보관에서 늘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문의를 해보시면은 잘 리드를 해주실 겁니다. 지금 설명한 이 프레젠테이션 파일도 요청을 하시면은 캐나다 대학 홍보관에서 요청을 하시면은 그쪽에서 보내주실 거고요. 사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써준 후기가 있어요. 그것만 지금 제가 한 1분 정도 보여드릴게요. 그걸 제가 어디다 놨더라? 이렇게 잠시만요. 이걸 어떻게 보는 거였지? 그걸 제가 옵션에 안 넣어놨네요. 잠시만요. 추가. 없네요. 저희 아이들이 써준 후기가 있는데 그냥 뭐 학교가 좋다, 테드 선생님이 짱이에요 이런 얘기들은 거의 없고요. 학생들한테 제가 늘 요구를 했던 게 니들의 후배들이 본다라고 가정을 하고 후배들한테 줄 조언을 적어라 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조언을 적는데 그때 그 조언에 제가 말한 것들의 내용들이 아마 다 적혀 있을 거예요. 애들이 아마 다 이렇게 적었을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은 미리미리 IELTS 공부하세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라고 많이 적었을 거예요. 피드백 찾았습니다. 지금 보이죠? 자, 이 파일도 캐나다 대학 홍보관에다가 요청을 하시면은 아마 캐나다 대학 홍보관에서 보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보시면은 아이들이 어느 대학을 들어갔는지, 어느 학과를 들어갔는지가 다 나옵니다. 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이런 게 있죠? 좀 크게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뭐, 알버타 대학교 엔지니어링, 워터루 대학교 엔지니어링, 뭐 많죠. 라이어슨 너싱, 뭐 이렇게 종류별로 욕대학교 커머스, UCL이라고 영국 대학교 되게 많이 가요. UCL, 뭐 임페리얼 컬리지라고 하는 영국 대학교 있죠. 맥마스터, 워터루 뭐 이렇게 있고 이건 것들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아마 상상하시는 웬만한 대학교와 웬만한 학과들은 다 있을 겁니다. 이게 저희 학교 아이들 진학한 결과들을 제가 매년마다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담당한 학생들이죠. 대부분이 한국 학생들인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후기들을 좀 적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대학교를 진학을 했고요. 싱가포르 대학교 경영학을 진학을 했고 이런 식으로 후기를 적었어요. 근데 후기가 아니라 사실상 에세이죠. 예, 후배들한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라.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리서치를 해라. 이런 식으로 선생님을 괴롭혀라. 이런 식으로 아부를 떨어라. 이런 식의 좀 현실적인 조언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학과별로도 나눴어요. 컴사 들어간 아이들 거 그리고 뭐 엔지니어링 들어간 아이들 거 이런 식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식의 조언을 썼는지를 참고를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막말로 저희 학교 안 오고 다른 학교 간다 그래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이것도 다 캐나다 홍보관에다가 물어보시면은 이 파일들을 아마 보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온라인
예, 지금 온라인 수업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어요. 되게 이거 지금 제가 고민을 했었거든요. 대면 수업을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했는데, 요즘 코로나 넘버가 또 올라가고 있어서, 온라인으로 하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공립학교들 지금 대면 수업 몇 개 하다가 지금 난리 났거든요. 예, 많은 데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요. 라이브도 있고요. 라이브 수업으로 합니다. 근데 온라인 수업이라서 학생들이 한국에서 수업을 들어도 돼요. 이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장점인데, 문제는 한국에서 수업하는 학생들은 낮과 밤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들은 이제 저희 학교에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막 이렇게 막, 대충 막 과제 같은 거 막 온라인으로 올리고, 뭐 수업 자료도 올리고 풀어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하고 무조건 온라인이다. 다 라이브로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들어야 되는 학생들은 낮과 밤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고요. 지금 저희 학교 학생 중에서 한 30% 정도 학생들이 한국에 있는데 그 학생들은 낮과 밤이 바뀐 상태로 라이브로 듣고 있고요. 언제부터 오프라인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결정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늘다라고보다는 지금 아직도 많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안정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오프라인으로 할 것 같은데 매일매일 바뀌고 있는 시점이라 가지고 제가 지금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저희 학교가 가을 학기, 겨울 학기, 봄 학기 이런 식으로 있고 여름 학기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 가을 학기잖아요. 겨울 학기는 아마도 온라인으로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근데 봄 학기는 오프라인으로 될지, 온라인이 될지, 아직 장담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거나 공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캐나다 대학 홍보관에다 문의를 하시면은, 그쪽에서 아마 이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왜냐면 제가 계속 여러 그런 기관들에게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후기 파일이랑 프레젠테이션 파일이랑 달라요. 파일이 2개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개 다 요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홍보관에서 보내주실 거고요. 또 질문 있으세요? 한 5분 정도만 더 받고 끝낼게요. 아니면은 지금 끝내도 되고요. 웬만한 건 제가 다 설명한 것 같은데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BICC라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담임 선생입니다. 테드라고 하는 담임 선생이고요. 자랑스럽게 좀 늘 얘기하는 편인데 토론토에서 가장 큰 사립고등학교이고 가장 좋은 진학률을 갖고 있는 그걸 좀 자랑스럽게 제가 좀 공개를 하는 그런 학교이자 그런 선생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다들 좋은 밤 되시기를 빌게요. 저는 이제 출근해야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